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42세 남성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택시기사분들 다들 힘드신데 혹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전 지금 개구쟁이 중학생 아들과 천사 같은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저의 행복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사라지니까 살게 되는 참담한 날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돌덩이를 아는 답답함은 제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때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제 위로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새벽부터 밭에 나가면 늦은 밤에야 집에 들어오셔서 항상 집엔 저희 3남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선천성 지적장애라 지능이 3세 수준밖에 안 되어서 형과 제가 누나를 케어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던 터라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누나 병원 치료를 신경 쓸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누나는 잠시만 안 보여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항상 옆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형이 친구 집에 놀러 가고 하루는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주위가 조용해서 봤더니 누나가 안 보였어요. 집안 곳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누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누나, 누나! 온 동네를 찾아다녀도 누나가 안 보였고 전 밭으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뭐? 누나 똑바로 보랬더니 어디 또 애들하고 논다고 정신 팔려서 아야 이걸 어쩌고 동네는 다 찾아봤나? 방앗간 마을회관 면사무소도 다 찾아봤는데 거긴 안 갔다 하더라. 아유 저 가시나가 또 사고친 아파트가 안 찾고 뭐하노? 저와 부모님은 밤늦도록 강가도 찾아보고 산 쪽에도 올라갔어요. 혹시나 사고가 났으려나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전 눈물 범벅이 되어서 누나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속 터진다고 막걸리 사오라고 해서 엄마와 제가 슈퍼에 갔는데 거기에 바로 누나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미수가 야가 왜 여기 있노? 얼마나 잘하는지 아나? 아 내가 못 산다 진짜. 애기 엄마요? 아유 다행이네. 얘가 낮에 냉장고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먹더라고. 아유 그래서 돈 달라 그랬더니 웃기만 하고 말을 못해서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다. 집이 어디냐고 해도 헤헤거리면서 웃기만 하고 돈 안 주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도 웃기만 하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면 찾으러 오겠지 하고 여기 있었다인겨. 아유 아줌매 고마십니다. 참말로 죄송하고 고마십니다. 우리 아가 장애가 있어서 대화가 안 돼. 예. 아이스크림가 지금 드릴게. 예. 아이고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온 마을을 다 뒤지고 다녔거든요. 아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유 애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노. 아직 젊은데 보기 딱하네. 아줌매 오늘 이 은혜 진짜 안 잊을라게.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누나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전 그 뒤에 터벅터벅 걸으며 엄마의 야위고 구부러진 등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마음에 누나만 없으면 엄마 아빠가 저랑 형한테 더 잘해주고 우리 집은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벽엔 아빠가 먼저 밭에 나가시고 그동안 엄마가 누나를 돌보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누나 돌보고 엄만 다시 밭에 나가셨어요. 형은 중학생이라 저녁 6시에 집에 오니까 낮 1시부터 6시까지 전 꼼짝도 못하고 누나 옆에서 숙제하고 누나 화장실 가고 싶다 하면 요강을 가져와서 누나 방에 넣어주면 누나가 볼일 끝나면 그걸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못 나가니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같이 숙제도 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면서 놀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누나와 같이 딱지치기 하면서 잘 지냈는데 유독 한 친구가 누나를 놀려댔어요. 야, 엄마 해봐. 너 엄마도 못하지?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
야, 이 자식이 지금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서 전 친구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친구는 울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친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깡패 자식이라며 절 경찰서에 쳐넣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부모님은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전 누나가 싫었습니다. 누나가 사라졌으면 하고 속으로 바랬어요. 세월이 흘러 전 중학생이 되었고 형은 공부를 잘해서 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집으로 와서 일요일 저녁이면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그나마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형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수철아야, 면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 3장 떼서온나. 이번에 산 밑에 있는 포도밭 팔아뿌다. 네 형 기숙사비며 돈 드는 게 한두 푼이 아닌기라. 형은 우리 집 기둥이라 판검사 시켜야지. 그럼 나는? 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기술 배워서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니까지 공부시킬 돈 없다. 우리 사는 형편 뻔한데 취직해서 니 형 대학 등록금 벌고 뒷바라지 해야지. 우리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대. 니 누나는 아프니까 니가 잘 돌봐줘야 해. 니 형은 공부해야 돼서 그니까 그럴 정신 없다. 엄마는 매번 형만 두둔하고 막내인 저보고 형과 누나를 위해 희생하라는 이 말이 오늘따라 너무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시골이라 하루에 3번 오는 버스 시간에 맞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누나는 버스에 타자마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버스 창문에 얼굴을 내밀었어요. 전 부끄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누나, 왜 이래 진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겨우 누나를 의자에 앉히고 주머니에 있는 막대 사탕을 주니 조용해집니다. 읍내에 도착해서 전 끈으로 누나 손을 묶었습니다. 누나가 저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있어서 손을 놓친 적이 많아서 아버지가 가죽끈을 만들어 주셨어요.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고 다시 버스를 타려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전 아까 엄마의 말이 생각나면서 누나가 없어지면 다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야, 우리 호떡 사 먹을까? 누나는 먹는 거라는 얘기에 좋아서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합니다. 여기 호떡 2개 주세요. 돈 먼저 드릴게요. 전 먼저 호떡 값을 계산했어요. 누나야, 호떡 나오면 여기서 먹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나 따라오면 안 돼.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합니다. 지능이 3살 수준이라 기본적인 말은 알아듣고 할 줄 알거든요. 전 순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누나를 혼자 두고 뛰었습니다. 뛰어가다 먼 발치서 뒤돌아보니 누나는 호떡을 먹으면서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누나가 행여 저를 발견할까봐 전 전속력으로 뛰어서 혼자 버스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 네 혼자가, 누나는? 시장에서 잃어버렸다. 아니 이게 뭐라 카노? 아니 이 누나가 강아지처럼 잃어버렸다 하면 다가 안 찾아봤노? 모른데. 다 찾아봤는데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어디 눈을 부라리고 성질이고 미친나? 그래, 나 미쳤다. 누나 일부러 두고 와버렸다. 호떡 먹으라고 해놓고 그냥 내 혼자서 뛰어서 왔다. 누나만 사라지면 나도 자식 취급해줄 거 아니냐고.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엄마는 거의 반실신해서 바닥에 쓰러져 오열을 합니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지 누나를 버려. 이 천벌 받을 놈아. 아유, 미수가. 아유. 부모님은 저보고 앞장서라 하며 바로 읍내에 가서 그 호떡 가게로 갔습니다.
아까 낮에 제 딸이 여기서 호떡을 먹었거든요. 장애가 있어가 말도 잘 못하는데 이제 기억나시지? 알지. 저 애랑 왔잖아. 근데 저 애가 무슨 일인지 먼저 가고 그 여자 혼자 호떡 먹고 계속 기다리더라고. 한 30분 기다렸나? 손님이 몰려서 나도 정신없이 호떡 굽다 보니 그새 안 보이더라고.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안 봤어 얘? 그것까진 저도 모르죠. 왜요? 애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내가 잘 봐야 되는데, 이제 괜시리 미안하네. 부모님과 전 시장과 읍내를 샅샅이 찾아다녔지만 누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읍내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냈지만 누나가 고등학생 나이라니까 가출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찾기 힘들 거라며 대충 서류 작성만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농사도 제쳐두고 매일 읍내에 나와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눈이 펑펑 오던 어느 날, 엄마는 집에서 쉬라 하고 아버지 혼자 거리로 나왔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아버지를 덮쳤습니다. 아버지는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척추를 다쳤고 하반신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엄마는 저에게 싸늘하게 대하며 이유 없이 짜증내고 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누나의 치 애비까지 잡아먹은 재수없는 놈이라며 네가 죽으라며 악담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전혀 누나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엄마는 농사일하면서 아버지 대소변을 다 받아가며 병간호를 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짜증스런 얼굴에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부모님에게 천덕꾸러기인 저와는 달리 형은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서울 명문대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저희 집엔 플랜카드가 걸렸고 엄마는 마을잔치를 벌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남 승철이가 장학생으로 법대 입학했다 아닌겨. 아유 우리 뭐 과외 한 번 시킨 적도 없고 지 혼자 공부해서가 저렇게 탁 붙었다 아닌겨. 어째 저렇게 기특할꼬. 효자네 효자야. 우리 동네도 판검사 하나 나오겠대. 아이고. 엄마는 형만 보면 환히 웃습니다. 형은 엄마의 희망이었으니까요.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 대학 등록금을 보태줘야 해서 읍내 농협마트에 취직을 했습니다. 물건 진열하고 집까지 차로 배달도 해주며 제가 그 마트에서 제일 젊어서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전 휴일 한 번 없이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야 엄마한테 욕을 안 듣거든요. 월급 받으면 고스란히 엄마에게 줬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렇게라도 해야 누나와 아버지한테 지은 죗값을 치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우리 집의 불행은 누나가 아니라 제가 불러온 거니까요. 그렇게 마트에서 일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농협에 새 여자 격리가 왔습니다. 나이는 제 또래 같아 보이는데 마르고 키도 작아서 고등학생 같아 보였어요. 그 격리는 유독 저한테 까칠하고 제가 쌀포대를 옮기고 있으면 옆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전 슬슬 짜증이 났고 어느 날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봐요. 나이도 저랑 별로 차이 안 나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사사건건 시비해요.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어머머 제가 언제 시비 걸었다고 난리예요. 일하는 게 영 엉성하니까 제가 가르쳐 준 거잖아. 일 똑바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 기가 막혀서. 저 여기서 2년 일했다고요. 댁은 이제 여기 온 지 한 달 돼서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만 있으면서 누가 누굴 가르쳐 준다는 겁니까? 그렇게 저와 여자 격리는 볼 때마다 앙숙처럼 눈을 부라렸고 주변에서 좀 그만 싸우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자 격리와 같이 일하는 팀장님이 절 부르시더니 김구나, 와 이렇게 눈치가 없노? 속량이 왜 김군만 보면 그렇게 못 씹어먹어서 안달인 것 같노?
아이, 그거야 제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렇겠죠. 아이고, 이 사람아. 송량이 김군 눈에 띄려고 옆에서 얼쩡거리고 말도 건네고 하는 건데 김군이 전혀 눈치를 못 채니까 성질 부르는 거라고. 송량이 김군 좋아하는 거 눈치 못 챘나? 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이제 팀장님이 뭔가 오해하셨나 보네요. 내가 송량이 지 친구하고 전화하는 거 똑똑히 들었다. 김군 좋아한다고. 확실하다. 팀장님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그 격리 행동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원피스 입고 입술도 빨갛게 칠해서 내가 짐 옮기고 있으면 옆에 와서 괜히 도와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옷 입고 무슨 일을 하냐고 면박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투닥투닥 싸우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전 여자 격리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 송량이라고 부르던데 이름이 뭐예요? 네? 갑자기 제 이름은 왜요? 수철 씨는 저한테 관심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냥 저 되게 하도 잔소리하니까 나도 짜증나서 그런 거지 뭐. 딴 마음은 없어요. 악감정도 없고. 송지혜예요. 송지혜. 제 이름. 그러면서 환히 웃는 여자 얼굴을 처음으로 자세히 봤어요. 맨날 서로 찡그린 얼굴만 보다가 여자 얼굴을 보니 하얀 피부에 눈은 동그랗고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니랑 결혼할 여자가 이 아가씨가 보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한 얼굴인데 우리 집 양반이 하반신 불구러 밥 먹이고 씻기고 다 해줘야 하는데 아가씨가 할 수 있는겨? 네, 그건 미리 수철 씨한테 얘기 들어서 괜찮습니다. 저희 오빠가 오랫동안 암토병 하셔서 제가 간호를 해서 아버님 이렇게 뵙고 나니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잘 모시고 싶습니다. 아이고야, 요즘에도 이런 아가 어디 있노? 아유, 목덩이가 들어왔네. 엄마는 시아버지 간호 잘하겠다는 그 말에 바로 결혼을 승낙하셨고 부모님과 떨어진 마당 끝에 있는 건너방에서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정말 결혼할 때 약속한 대로 아내는 엄마가 밭에 일하러 나가고 나면 아버지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매 끼니 식사 챙기고 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아버지 세수시키고 아버지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님 방에 종을 달아놓고 흔들면 건너방에서 아내가 바로 뛰어갔습니다. 24시간 아내는 그렇게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일도 야무지게 잘하니 엄마는 며느리를 아주 예뻐했습니다. 아내가 이 집에 온 후로 우리 집에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형은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검사가 되었고 같은 동료 검사와 결혼했습니다. 형수님은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라 집도 부자고 명절 때마다 내려오면 명품 옷이며 한우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시니 부모님은 형수를 상전처럼 모셨어요. 그러면서 신혼 초엔 그렇게 아내를 예뻐하던 엄마는 검사 며느리한테 마음이 가면서 집도 가난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아내와 비교하면서 아내에게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친정엄마 칠순잔치라 다녀온다고 하니 그럼 네 시아버지 밥은 누가 차리노? 화장실 갈 땐 웃잖아. 난 허리 아파서 네 시아버지 못 든다. 사돈 칠순이라니까 보내주긴 하는데 퍼뜩 온나? 네, 금방 올게요, 어머니. 친정이 버스로 가면 1시간 거리라 멀지 않아서 아내도 금방 갔다 온다고 했는데 이날 밤 9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퇴근한 전 화가 잔뜩 난 엄마 눈치를 보며 빨리 아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친척분들이 많이 와서 늦게까지 음식 차리다 보니 늦었어요.
친정 가서 시댁 흉 보고 잘 먹고 잘 쉬고 왔겠지. 네 시아버지는 옷에 실수를 하든 말든 시애미 저녁은 먹든 말든 네 알 바 아니라 그거 아이가. 그게 네 원래 본 모습이겠지. 아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 칠순인데도 엄마 눈치 보여서 나보고도 오지 말라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아버지 병수발 다 들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언제 한번 고생한단 말 한 번 해준 적 있냐고. 아이고 이게 배운 게 없으니까 지 엄마한테 쌍수를 들고 덤비네. 아휴. 아이 왜 그래 여보. 내가 잘못한 거야. 일찍 왔어야 하는데. 그만해. 그렇게 아내는 시어머니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주눅이 들어서 놀라고 항상 눈치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임신을 했고 임신했어도 집안일과 아버지 병수발을 하느라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만 임신한 게 뭐가 대수냐고 예전과 똑같이 일을 시켰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내는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울음소리도 작고 상태가 좀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주 자폐 증상이 있습니다. 자폐라고요? 그럼 장애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 웃고 저랑 눈도 잘 마주치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프다니. 이 엄마가 미안해. 너 가졌을 때 몸 조심해야 되는데 다 나 때문이야. 저희 부부는 아이를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전 제가 누나를 길가에 버려서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온 날부터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가 자폐하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엄만 잃어버렸던 누나 생각에 아내에게 더 냉담해졌습니다. 손주를 볼 때마다 제가 누나를 일부러 길거리에 버렸던 걸 떠올리며 화가 나서 그럴수록 아내에게 심하게 대했던 겁니다. 에이그 얼마나 지 몸 하나 간수를 못하면 저런 뒤떨어지는 애를 낳았노. 아휴. 시어머니 구박에 아내는 자다가도 경기를 할 정도로 무서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저러시는 거 다 나 때문이야. 우리 누나가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내가 어린 마음에 일부러 거리에 누나를 두고 왔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날 평생 죽일 놈이라고 용서를 못 하시고 계셔. 그 화가 이제 당신과 우리 애한테까지 간 거라고. 미안해. 당신 힘들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당신 누나도 우리 애랑 같은 병이 있었구나.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겠네. 자기 딸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애를 보면 딸 생각이 날 거고 그래서 화가 더 나시는 거지. 난 괜찮아. 어머니 마음 이해가 돼. 정말 제 아내는 하늘이 내려준 천사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듣고 시아버지 병수발에 아픈 아이까지 돌보면서 힘들 텐데 내색 한 번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어느새 6살이 되었습니다. 커갈수록 상태는 더 심각해졌고요. 갑자기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길 가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면 바로 뛰어서 쫓아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남의 집 가게에서 발로 물건을 차는 등 이상 행동에 아내는 매 순간 긴장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다가 그만 요강을 엎지르고 말았어요. 이불까지 다 젖자. 아이고 저거만 보면 내가 화병이 생겨갖고 제명이 못 산대. 애미야 퍼뜩 가서 이거 안 치워놔. 애 간수를 왜 하는 기거? 잠깐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불은 지금 당장 빨게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아내는 큰 대야에 이불을 넣고 맨발로 밟으며 한참을 빨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퇴근해서 보니 아내 몸이 불덩이였습니다. 당신 오늘 뭐 했길래 몸이 불덩이야? 엄마가 또 일 시켰지? 아니야. 우리 승민이가 사고를 쳐서 아버님 방에서 뛰다니다가 요강을 엎었어.
이불 빨래한 건데 좀 감기가 좀 왔는지 두통 때문에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네. 아니, 이 한파의 마당에서 이불 빨래를 했다고? 아직 이거 감기 아니야. 빨리 병원 가자.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두통약 먹고 푹 자고 나면 나을 거야. 그날 이후로 아내는 얼굴에 핏기가 없으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약을 먹었어요. 엄마는 그럴수록 일 안 하려고 꾀병 부린다면서 더 역정을 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 아이는 10살이 되었고 장애인 아이들만 다니는 특수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학교에 간 시간 동안은 아내가 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좀 어지러워서 낮에 방에서 누워서 잠깐 쉰다는 게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때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며 아니 지금 벌건 대낮에 팔자 좋게 뭐하노? 시아버지 약 먹을 시간이라 총을 얼마나 쳤는데 그것도 못 듣고 늘어지게 자고 있었노? 죄송합니다. 잠깐 눈 붙인다는 게 잠들었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내처럼 농사를 짓노? 네 형님처럼 나란 일을 하노? 지 서방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뭐가 힘들다고 음사를 피노? 버뜩 안 일어나노? 그러면서 이불을 당겼는데 그만 아내가 일어나면서 중심이 흔들려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전 아내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 환자분 어떻게 이 지경까지 그냥 두셨어요? 선생님, 집사람 심각한가요? 바닥에 머리 부딪혔다고 하는데 이제 심각한 거예요? 아니, 지금은 약간의 뇌진탕 증세가 있으신 거고 그건 약 먹으면 괜찮아지시는데 그게 아니고 CT 촬영을 하다 보니 환자분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뇌종양이시라고요. 네? 그럴 리가요. 크게 아픈 것도 없고 두통만 가끔 있다고. 약 먹는 것 빼곤 괜찮았는데. 뇌종양 전조 증상이 두통이에요. 그때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어야죠. 지금 현재로선 악성 종양입니다. 큰 도시의 대학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 치료하셔야 한다고요. 아니면 증세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어요. 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우선 아내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아내가 아픈 게 다 저희 부모님 때문이라는 원망이 들었습니다. 병든 시아버지 수발하랴 시어머니 구박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아내한테 무심했던 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독립할게요. 저도 제 소중한 가족이 있는데 언제까지 저랑 아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걔를 죽을 병 걸리게 하는 것처럼 말하네. 니 가면 너가 아버지랑 나랑 손 빨며 굶어 죽을까? 잘 나가는 검사 형이 있잖아요. 왜 형한텐 생활비 보내달란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제 등골만 빼먹냐고요. 제가 누나한테 한 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죄값 치르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돈 번 거 다 드린 건데 이제 그 죄값 이 정도면 다 치렀잖아요. 이게 부모한테 할 말이가? 아유, 내가 빨리 뒤졌어야 되는데. 가라, 안 말린다. 대신 니한테 나도 한 푼도 못 준다. 생활비 그거 몇 푼 준 거 가지고 그렇게 요새 떨 일이가. 내 논밭 니한텐 하나도 안 준다. 전 그 길로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화가 나서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낯선 큰 도시로 와보니 막막했습니다. 통장에 든 돈은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생활정보지를 보며 제일 싼 집을 알아봤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0만 원 반지하방이 있어서 당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우선 아내 병원 입원부터 시켰습니다. 아들과 전 돈이 없어서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라면마저 떨어졌을 땐 서울역 앞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 가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자폐아인 아들 혼자 집에 둘 수 없으니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교 몇 군데 입학 상담을 하니 지금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아들을 제가 돌봐야 해서 전 낮에는 아들과 같이 지내고 아들이 잠든 밤에 일할 수 있는 물류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아이를 재운 후에 밖에서 문을 잠그고 전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일하다 보니 돈이 좀 모였고 다행히 특수학교에 자리가 나서 아이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기숙형 특수학교라 학교에서 공부며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대신 비용은 비쌌지만 아이를 맡기고 전 수입이 더 많은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다가 한 택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일하다 보니 적응이 되어서 시간대별로 손님이 많을 장소도 파악하고 콜택시를 부르는 단골도 생기면서 수입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병원비와 아들 치료비를 대고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어서 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일이 쉬는 날이면 아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몸도 씻겨줍니다. 따로 간병인을 둘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제가 아내 간호를 했습니다. 여보, 택시 일은 할만해? 졸음운전하면 큰일 나.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챙겨 먹어. 나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이나 빨리 나을 생각만 해. 우리 승민이도 발달센터에서 적응 잘한다고 선생님한테 연락받았어. 다행이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아직 결정 못했냐고 그러는데 우리 형편에 수술비 마련할 방법이 없잖아.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빨리 수술비 마련할 테니까 당신 몸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줘. 어디서 대출이라도 받아보든지 해볼게. 수술비 때문에 차일피일 계속 수술 일자를 늦추다 보니 병원에서도 이러면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된다고 재촉을 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이미 대출을 받았어서 더 이상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대출을 힘들고 어디서 수술비를 마련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요양원에서 콜택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요양원이었습니다. 도착하니 담당 직원과 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기사님, 저희 어르신 잘 부탁드립니다. 행선지는 어르신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어서 타시죠. 할머니는 택시에 타자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십니다.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 양반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네? 할머니,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 줄 알고요. 제가 부산 가면 어쩌시려고요? 그럼 부산 가면 되지. 그러고 창밖으로 멍하니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럼 할머니 요양원에 계시니 답답하신 것 같으니까 숲도 있고 물도 있는 경치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한마디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말을 건네봐도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런 대꾸가 없으셔서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전 도시 외곽에 있는 공원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여기가 공기도 좋고 산책하기 좋아요. 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조금 쉬시다가 오세요. 나랑 같이 갑시다. 저도요? 네, 사실 할머니 혼자 보내기 저도 불안했는데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그렇게 전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을 동안에 할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가다가 호수 앞 벤치에 앉아 한참 호수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휴, 이제 가요. 네, 할머니. 구경 잘하셨어요? 여기 공기 참 좋죠. 할머니는 저의 부축을 받으며 택시에 올라선
요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미리 직원한테 전화해서 도착 시간을 알려드렸더니 나와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오늘 구경 잘하셨어요? 기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저도 같이 공원 산책하고 좋았죠. 다음에도 불러주십시오.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내내 그 할머니의 무거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수요일에 그 요양원에서 또 콜이 들어왔어요. 도착하니 일주일 전에 타셨던 그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와, 오늘은 예쁜 분홍색 가디건을 입으셨네요. 꽃 같으세요. 할머니는 피식 미소를 지으며 택시에 오르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멀리도 갑니까? 나 살았던 고향 가고 싶은데. 그럼요. 고향이 어디세요? 충청남도 예산. 예산역으로 가면 내가 길 알려줄게요. 할머니, 저 아들뻘인데 그냥 말 편하게 놓으세요. 그럴까? 성이 뭐유? 김기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출발합니다. 할머니가 말 거는 걸 안 좋아하는 걸 알기에 전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김기사는 부모님 다 계슈? 아버지는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되어 투병하시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 슬퍼하시다가 몸이 쇠약해지셔가지고 다음에 같이 보내드렸어요. 아유, 내가 괜한 걸 물어봤네. 아직 마음에서 떠나보내질 못했을 텐데. 아니요. 아마 저 같은 불효자 세상에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만 미워해서 아내한테까지 안 갚음한다는 생각에 제가 손절하고 서울로 떠나온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절 원수처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지적장애가 있는 누나를 시내에 버리고 왔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누나의 생사도 모른 채 어머님 매일 밤 누나 사진을 끌어안고 우시는 걸 봤어요. 부모님과 소식을 끊고 지내던 중에 형이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저한테 연락해서 몇 년 만에 집에 내려갔었어요. 아버지 보내드리고 난 후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저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잘해주면 이 생사도 모를 누나한테 죄를 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모질게 굴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죽으면 누나 꼭 찾아봐 달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전 화내면서 지금 와서 그런 쇼하면 제가 믿을 것 같냐고 소리 지르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오실 때 잘못했다고 제가 안아드렸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절 찾아다녔다고 하시는데 전 형 전화를 받고도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안 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르신을 딱 봤을 때 쪽진머리며 눈매가 그냥 저희 어머니를 쏙 빼닮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그렇구나. 아이고,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네. 한참을 달려 할머니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예산역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길로 이동을 했더니 기와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유, 이 집이 아직도 있네. 여기서 내려줘. 할머니를 부축하고 집 앞에 섰더니 집은 폐가가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잡초가 무성한 집안 곳곳을 둘러보셨어요. 여기가 내가 시집 와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았던 집이야.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서 자전거 하나 끌고 전기미어, 수도, 고장난 농기구도 고치면서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 난 좀 무뚝뚝한데 남편은 다정다감해서 술이 갔다 올 때면 찐빵도 사오고 내 원피스도 사올 정도로 나와 아이한테 참 잘했지.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무렵인가 저 산 건너 동네에 사는 어르신 댁에 트랙터가 고장났다고 전화가 온 거야. 난 조금 있으면 해도 지고 위험하니까 못 간다고 하라고 했더니 시골에서 하루 농사 못 지으면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가버리더라고. 그때 아이가 3살밖에 안 됐었거든. 남편은 우비를 입고 자전거를 끌고 산을 넘어 그 어르신 댁으로 가다가 그만 산사태가 나면서 흙더미에 파묻히고 말았어. 아이고, 그렇게 남편을 보냈지. 너무 젊은 나이에 남편 떠나보내시고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기와집도 남편이 직접 지은 거야. 여긴 시골이라 일이 없어서 도시로 나갔지. 아들이랑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농사 지은 채소도 팔고 식당 일도 하면서 그렇게 입에 풀칠은 하면서 살았지. 돈도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했고. 그런데 아들이 10살 때 암 진단을 받았어. 우선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비는 자꾸 밀리고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으니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을 시키더라고. 난 울며 불며 의사 선생님께 통사정을 했지만 돈 입금 안 하시면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아들은 집에 온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났어. 다른 것도 아니고 가난 때문에 아들을 떠나보냈다는 게 너무나 괴롭더라고. 엄마가 부자였으면 아이가 수술도 받고 오래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어. 아이고 내가 괜한 얘기를 했네. 할머니는 옛날 생각이 났는지 눈물을 훔치시곤 김 기사, 여기 진짜 맛있는 곰탕집 있는데 지금도 있으려나 모르겠네. 있으면 내가 한턱 쏠게. 곰탕 좋죠. 어서 가시죠. 할머니와 저는 식사도 같이 하고 속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정말 모자 관계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절 불렀고 매번 행선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오늘은 내가 일했던 곳으로 가고 싶어.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한 시장이었습니다. 오, 여기가 할머니 일하던 곳이에요? 장사하셨어요? 내가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20년간 팔았어. 저기, 바로 저기서. 남편 보내고 아들 키우려고 배운 게 붕어빵밖에 없었거든. 그땐 사람들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 지금은 없어진 곳을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김 기사,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기 엄마랑 아이 얘기를 통 안 하길래 혹시 무슨 일 있어? 제가 어딜 가나 와이프와 아이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얘기할수록 답답하기만 해서요. 제가 중학생 아들 하나 있는데 자폐아예요. 평일엔 발달센터에 가서 지내고 주말에만 보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뇌종양 투병 중이라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입원비며 아이 치료비까지 지금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비 감당이 안 돼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랑 같은 처지네. 그러고 보니 전에 형이 있다고 했잖아. 형 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아휴, 제가 형 얘기만 나오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저랑 제 부모님 뒷바라지로 검사가 돼가지고 검사 와이프까지 두고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는데요. 그런데 뒷돈을 받아가지고 검사 파면당하고 와이프랑 이혼하고 완전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한답시고 부모님 앞으로 되어있는 논밭을 다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저희 부모님 밥 한 끼 드실 돈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전 그때 부모님과 손절한 상태라 까마득히 몰랐고 나중에 알았죠. 그 자식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천하의 나쁜 놈 그냥. 제가 그거 알았다면 고향 다시 내려가서 부모님 모시고 살았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못한 게 아직도 너무 후회되고요.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시장 곳곳을 다니면서 구경을 했어요. 옛날 얘기를 할 때 할머니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우리 저기 의자에 앉아서 좀 쉬고 갈까? 할머니는 요양원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김 기사가 힘든 집 얘기를 해줬으니까 나도 해야 도리지. 나 6개월밖에 못 살아. 위암이래. 네? 위암이요? 위암. 에휴, 시한부 인생이야. 그래서 나 6개월 동안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매주 김 기사 부르는 거야. 이렇게 정정하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괜찮아. 그 덕에 이렇게 좋은 아들도 얻었잖아. 그 후로도 매주 수요일마다 저와 할머니의 택시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절 만날 때마다 아이 주라며 옷과 운동화, 과자를 사주셨어요. 또 아내와 같이 먹으라며 직접 만드신 밑반찬과 죽, 잡채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지만 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차 할머니는 표정도 밝아지시고 장난도 치고 저와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주소가 쓰인 종이 쪽지를 주시더라고요. 김 기사, 어릴 때 누나 잃어버렸다고 했지? 이 주소로 가봐. 누나 있을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가 살아있다고요? 할머님이 어떻게... 그때 김 기사가 알려준 누나 이름과 당시 고향 주소로 내가 주위에 좀 알아봤어. 근데 다행히 소식을 좀 알게 되었어. 전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바로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사람을 찾는데요. 이름은 김미숙이고 나이는 50 정도 되었을 텐데. 김 선생님, 이리로 오세요. 지금 자리에 계실 거예요. 전 직원이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갔고 한 중년 여성이 책상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든 그 여성의 얼굴에 지금 세월은 많이 지나갔지만 예전의 누나 모습이었어요. 누나, 나 막내 수철이 기억나? 수철이 내 동생. 누나가 정확하게 제 이름을 말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나를 와락 끌어안고 그 품에서 전 오열을 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평생 누나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어. 수철아, 누나 괜찮아. 울지 마. 누나는 목걸이 지갑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엔 누나 이름, 가족들 이름과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누나 잃어버릴까봐 항상 목에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누난 다행히 어떤 분이 경찰서에 데려갔고 경찰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로 누나를 인계해서 누나는 거기서 체계적으로 언어 교육을 받으며 검정고시로 대학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늦은 밤 요양원 직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생님. 무슨 일로? 김 기사님, 지금 요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어르신께서 보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전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택시를 몰고 요양원에 갔고 할머니는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미소 지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김 기사, 6개월 동안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좋은 기억으로 갈 수 있어서 나 정말로 행복해. 할머니, 제 누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죄책감 갖지 마라, 김 기사. 아이고, 나 졸리다. 아휴. 그렇게 할머니는 스르륵 눈을 감으시고 주무시듯이 편하게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없으셔서 제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에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분이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수철 씨 되시죠? 저는 양금선 대표님 회사의 변호사입니다. 네? 대표님이시라고요? 변호사 말론 할머니는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강남, 신촌, 종로 등 번화가에 빌딩 10개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장을 보여주시며 대표님께서 김수철 씨 앞으로 유산 10억을 남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통장과 도장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너무 얼떨떨했습니다. 정말 통장엔 10억이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한 5개월 전부터 저한테 돈 상관하지 말고 사람들 다 풀어서 전국의 장애인 시설을 다 수소문해서 누나분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 수소문 끝에 누나분을 찾게 되신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할머니 유골함을 택시에 싣고 할머니 유언대로 전에 같이 갔었던 예산 고향집에 뿌려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소중한 돈으로 아내 수술도 할 수 있었고 완쾌했습니다. 저희 아들 승민이의 증세도 점차 좋아져서 시설을 나와서 집에서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세 식구가 매일같이 밥 먹고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몇 달 후 개인 택시를 장만해서 가족들 태우고 여행도 자주 갑니다. 오늘은 3번째 할머니 제삿날이에요. 할머니 제사상에는 항상 붕어빵을 올립니다. 절 다시 살게 해준 할머니께 사랑합니다라고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